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파트 주식 부동산 꼭 사야 할 때는 이때다. 내 집 마련 급지 상승 핵심 전략과 부동산과 주식도 결국은 마인드인데요. 최종적인 승자와 패자는 결국은 마인드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핵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문 헤드라인 몇 개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주택자라면 정부 대책 신경 쓰지 말고 올라타라. 타라 이거죠. 풍부한 유성성, 강남 장기 투자 수요, 서울 집값 더 오를 듯. 서울서 돈 잃으면 엑스신.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문정부서 개념 바꿈 부동산 투자. 진정한 일반인들이 정책의 최대 피해자다. 매물이 없는데 어떻게 집값이 잡히겠느냐. 빚내서 집 산 사람이 승자인 세상. 30년간 3차례 온 대세 하락기. 7월 서울 아파트값 올 들어 최대폭 상승. 전국은 9년 3개월 새 최대폭 상승. 자, 인플레이션 시대 부동산으로 살아남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계속 살펴보면요. 자, 법인 부동산을 몰라. 세금 폭탄에 급매물 쏟아지나. 세금 폭탄 피해자, 다주택자, 법인 매물 급증하고 있다. 서울 36만 가구, 수도권에 127만 가구 순차 공급한다. 2023년 이후 수도권 중심 입주 대란 예고되어 있다. 기다린 게 답이다. 자,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느냐, 가난한 자가 되느냐는 결국은 마인드 차이가 되겠습니다. 같은 부동산을 가지고, 같은 주식을 가지고 어떤 이는 손해를 보고 어떤 이는 몇 배, 5배, 10배를 벌게 되는데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의심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의식하든 말든 어쨌든 근심하는 것, 우려하는 것,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모든 것을 잘못되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것이죠. 결국 나의 마음가짐이고 정확한 판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버티고 여유있게 기다리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 경제는 언제든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살얼음판의 상황이다라는 점도 동시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내용을 보면요. 자, 2020년 4월 달에 이게 3,000세대 정도로 내렸다가 다시 5월 달에 5,500세대, 그야말로 3배 이상 폭증했는데 6, 7월 달 이렇게 엄청나게 폭증을 했었죠. 그러다가 지금 8월 달에 바로 2,000건으로 확 줄었습니다.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종부세 6억 원 기본 공제도 폐지하고 서울 지방 유곽부터 활자가 나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값은 중장기적으로 이게 이제 1980년도부터 30년 동안 꾸준하게 추이를 보면 결과적으로 우상향하더라는 것이죠. 물론 중간에 등락이 좀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우상향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성향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큰 흐름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상향한다, 이렇게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198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이제 30년 넘죠.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변화 추이를 보면 결과적으로 우상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인구 변화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약 20년 후, 30년 후 일이니까 당분간은 이런 변화에 큰 추세의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큰 대선은요. 자, 부동산 핵심은 그야말로 토지입니다. 토지의 핵심은 그 부동성과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의 특성은 최종적으로 위치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파트도 결국은 이제 토지 가치가 최종적인 답이고요.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은 언젠가는 소멸되고 남는 것은 토지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아파트 건물은 영속성을 지니지 않고 40년, 50년, 60년 장기간 사용할 수 있음이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토지만 남는다 이런 얘기죠.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소모되거나 감가상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치 보존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듯 신규로 생산할 수 없죠. 이로 인해서 희소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개별적이고 비대체성을 갖고 사람이 각자 이렇게 서로 다르듯이 모든 부동산은 필지마다 아파트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꼭 기억해서 부동산의 특성, 이 특성을 잘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큰 흐름을 파악하고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KB은행, KB국민은행이 1987년부터 2017년까지 매매가 시세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값은 91년도 또 93년도까지 마이너스 4%대 좀 떨어진 바가 있었고, 1998년에 마이너스 14%, 이제 IMF 때 이렇게 14%, 실제로는 좀 더 떨어졌죠. 여기서 거의 한 30% 정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때 이렇게 떨어진 거였고, 2010년도 우리가 위기 때, 금융위기 때 약 4% 내외 이렇게 떨어졌다. 세 차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2004년도도 약간 나타났지만 1% 내외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대세 하락기는 외환위기라든지 글로벌 금융위기 등 거시 경제 침체에 주로 찾아왔다는 것이고, 또 신도시가 생긴다든지 저렴한 주택이 공급이 대규모로 공급된 시점에도 하락 장세가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아파트 공급의 대량 공급과 경제 위기, 그 상황이 이제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태우 정부였던 91년, 93년 대표적이고, 당시 정부가 주택 200만 호를 공급을 목표로 해서, 200만 호죠. 건설한 도시는 5곳이 완성됐습니다. 90년 20만 채 정도였던 전국 아파트의 연간 입주 물량은 1992년 40만 채로 늘었던 것인데요. 두 번째 하락기는 바로 외환위기 때입니다. 통화기금이 구제금융을 신청한 이듬해 1998년 서울 집값이 14.6%, 실제로 한 30% 정도까지 빠졌던 것이고요. 대규모 실업과 가계소득이 감소 여파가 주택 수요로 급감으로 이어진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상은 언제든지 한국에서 지금 가능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락기는 2010년대 초반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라는 재료가 겹쳤던 것이고요. 반가 아파트로 불린 보금자리 주택이 2010년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들 주택은 서울 서초구 등 인기지구 중심으로 2010년, 2013년 만 1,412채가 지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에 부동산으로 살아남기 이랬는데요. 인플레이션은 결과적으로 이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뜻하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생필품이든 이제 부동산이든 이제 구매력이 떨어지고 이제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이때 소비자는 물가가 올라가 또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현금이라든지 예금, 채권 대신에 주식이라 금, 부동산 등 아파트 등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회피하는 인플레 해치를 하게 되죠. 사실상 2016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인플레 시대가 시작됐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0년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매우 큰 인플레이션이 가중되었습니다. 모든 실물 자산, 철강, 시멘트, 목재 등 원자재는 오르고 운송비, 인건비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파트 건축비가 또 당연히 이제 오르게 되겠죠. 건축비가 오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분양가가 오르게 되고, 분양가가 오르면 재고 아파트 매물가가 현재 아파트가 이제 오르게 되겠죠. 이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결과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 입장도 있죠. 부동산 인플레이션은 하나의 상승 요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물가가 오르면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서 대출 이자가 늘어나고 대출 규모가 줄어서 부동산 투자 수요가 감소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반론에 동의할 사람이 많지 않죠.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소비가 늘어나거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집값 상승은 기대 심리가 있는 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철강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건축비가 올라서 부동산 가격은 결과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게 되겠죠. 부동산 가격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되는데,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물가 상승에 비례해서 집값, 땅값이 움직여갖고 물가는 서민이 체감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오르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집값은 가격 실질 소득과 상관없이 이제 오르게 된다는 것인데요. 집값이 오르는데 그야말로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집주인이 월세나 전세를 올리는데 최대 2년이 필요하고요. 집값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해서 인플레 해지할 수 있는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가 좋을까요? 우선 사려고 하시는 아파트 실수요층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려고 하는 아파트의 실수요자가 누군지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지금은 실수요층이 부족한 저평가된 아파트지만 최소한 2년 뒤 매도 시점에 실수요층이 두꺼워지는 아파트를 사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아파트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수도권 127만 채 공급,
65만 채는 2023년 이후 공급한다. 택난 해소 역부족이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2023년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죠.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보면요. 수도권에는 2020년도에 전체적으로 17만 9천 가구가 이제 공급된다는 것이고, 2021년도에는 20만 가구가 이제 공급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는 19만 5천 가구, 약 평균 한 17, 8만 원, 20만 가구가 이렇게 매년 공급되게 되고요. 드디어 이제 2023년도에는 65만 3천 가구가 공급되게 됩니다. 이때 바로 매우 우리가 신규 주택을 청약을 한다든지 새로 구입한다든지 이때 이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우선 말씀드리면서 세부적으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서 서울에 36만 4천 채 등 수도권에 127만 채를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은 2023년도 이후나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입주는 2025년 이후가 되는 것으로 공급효과가 체감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다소 걸릴 것이지만, 어쨌든 이때까지 인내하신 분들은 분명히 좋은 가격으로, 싼 가격으로 우리가 매물을 구할 수 있고 청약에 당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월 13일 국토교통부는 8사 공급 대책을 통해서 수도권 127만 채 공급 계획이 세부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새로 공공택지를 확보해 짓는 것이 4만 채,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확보된 것이 39만 채, 나머지 4만 채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노후 영구 임대아파트, 재정비 등을 통해서 공급되게 됩니다. 이 중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36만 4천 채로 공공택지를 통해서 11만 8천 채, 올해 공급된 대표적인 공공택지는 고덕 강일지구 12,000채, 수서역 역세권에 2,100, 양원지구 1,400, 수서 역세권과 양원지구 신혼 희망타운 등 일부 물량이 이미 진행되어 있고, 고덕 강일지구는 연말까지 분양 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년은 성동 구치소 부지에 1,300채, 강서 군부지에 1,200채 등이 분양되고, 새로운 골프장에 10,000채가 이제 공급될 때 상당히 사전 청약으로 풀릴 예정입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수도권 남부와 인천의 공급이 집중되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하겠는데요. 경기 남부와 인천에 이제 결과적으로 57만 6천 가구가 공급되고, 80%인 45만 6천은 공공택지를 통해서 공급하고, 나머지 12만 원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보면 경기 동남 지역에다가 하남, 과천, 성남, 용인, 수원 이쪽에다도 상당한 물량이 배정이 됐죠. 그 다음에 화성시가 1만 2천 세대, 평택시가 4만 3천 이렇게 되고, 광명시도 10,000채가 됩니다. 부천시는 3만 1천, 시흥시 1만 9천, 인천 서구는 5만, 중구는 2만 2천, 계양구 1.8, 광주, 군포, 안산, 안성, 오산, 의왕 이런 데 이제 7만 6천 호가 공급되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 물량 중 절반 이상이 2023년도에 공급되기 때문에서 당장에 이제 주택 공급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간 속에서 분명히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입주 대란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린 자에게 복이 있을 건데요. 1위 준비하시면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서울의 경우 총 공급량 36만 4천 채를 3분의 2 가까운 20만 6천 채가 정비사업 물량이고, 이 중 절반이 9만 4천 채가 공급대책에서 밝힌 공공참여형 고밀 재개발 건축과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공급된 본 물량입니다. 전체 4분의 1가량은 결국은 이제 확정된 공급량이 아니라 기대치인 셈인 편인데요. 어쨌든 연도별로는 올해 17만 9천, 내년도에 20만 1천, 2020년도 19만 5천 채가 공급됩니다. 공급 시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 분양 시점 기준으로 집계됐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또 다주택자와 법인 또 세금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물이 나올 텐데요. 이 시기도 우리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831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지역 매매 건수는 2,148건으로 집계됐고, 1,615건을 기록했던 7월에 비해서 5분의 1로 급격하게 감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폭 감소가 됐죠. 올해 최저 건수를 기록했던 4월 1,000건보다도 더 적은 거래량이 되겠다. 아울러 8월 거래 건수는
2008년 금융위기 최저 수준인데요.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 통계를 보면 미국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발생했던 2008년 9월부터 10월까지 월 거래 건수 1000건대로 급락했다가 이듬해 1월에 대해서야 3천 회복된 바 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는 시중 유동성이 감소하면서 금융기관 대출 회수, 기업 파산 등이 연쇄적으로 일어났고 이처럼 자금 시장이 경색되자 부동산 시장에서도 거래와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서울의 거래량 이런 부분은 매우 민첩하게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요. 거래 건수의 감소에 대해서 부동산학회는 규제 유지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관망세가 짙어진 결과를 해석했는데요. 거래 급감 현상이 이어지는지는 한두 달가량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에 2019년도에 이제 만 세대 이런 식으로 되다가 2천, 6천, 1천, 3월 달에 4천, 그 다음에 4월 달에 3천, 이렇게 5천, 15,000, 만 이렇게 가다가 지금 2천 세대까지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것이 한 3, 4개월 정도만 다 계속 진행된다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매매 건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물량이 매매 건수가 적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 중심으로 월 거래 건수가 3천 이하로 3 내지 5개월 지속된다면 가격은 결과적으로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는 언제든지 어떤 모습으로 터져나올지 모를 또 시한폭탄을 점점 쌓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와 현실 경제의 상황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보시려면 부동산 통계 정보는 R원에서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R원에 가서 모든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자기가 원하는 걸 살펴보실 수 있고요. 아울러서 한국감정원에서도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항상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아파트를 목표점을 정하고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해서 공인중개사들랑 같이 늘 정보를 교환하시면서 목표를 설정하시면 언제든지 좋은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규제가 그야말로 심각하죠. 6월 17일 부동산 대책 조정 대상 지역 확대이고 토지거래, 주택담보대출 6개월 내에 전입 의무, 투기 과열지구 전세 대출 금지했고 재건축 분양 신청 거주 여건을 강화시켰죠. 법인 규제 강화를 했고 710 대책은 종부세율을 그야말로 대폭 인상을 했고 이득세 중과 12%, 중도임대사업제도 조정을 해서 이제 한시를 정했죠. 731 임대차 3법 전월세 계약갱신 5%, 계약갱신 청구권, 84 부동산의 공급 대책으로 이제 서울에 13만 곳에 이어서 수도권에 127만 호를 공급한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특히 법인이 보유하고 다주택자의 세금은 천문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대 1주택은 3%, 3주택 또는 조정지역 2주택은 6%, 또 종부세가 6%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6억 기본소득국의 배제 2021년 종부세부터 적용한다. 그래서 2021년 6월 1일부터 여기 적용되기 때문에 10억 소유자의 경우 종부세가 300만 원이었던 것이 2,700만 원으로 자산세 제세 포함해서 약 4천만 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이체 보유시는 2021년도 1억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이요. 취득세는 12%, 10억짜리가 1.2억 취득세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다 이제 지방세 같은 걸 합치면 거의 막 10억짜리 사는데 1억 5천 정도 세금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가 매우 어려워지겠죠. 2021년도부터 양도세는 대폭 강화되게 되고 기본세가 10에서 15%에서 추가로 20% 적용되는 것이고 2021년 5월 말 전에 법인 다주택자 절세를 해서 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매우 중요하겠죠. 이때 또 저렴하게 나온 매물을 꼭 필요하신 분들은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말하고 또 2021년 5월 말 전에 이번에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네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절세를 위해서 팔지 않을 수가 없겠고 계속 보유시 세금이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들고 지금 최고가 호가일 때 정리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붙을 수 있다는 자기 계획을 가지고 이제 구입해도 큰 손해볼 일은 없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일시에 좀 떨어지더라도 손해볼 일은 결과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2023년도까지 이렇게 대량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신다면 무주택자들이 좋은 가격으로 시중보다도 20, 30% 이상 싸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야말로 이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차분하게 마인드를 잘 다듬으신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법인 부동산의 몰락이죠. 세금 폭탄에 금매물 쏟아지나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대가 최대 6%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있을 때는 12%에다가 이제 지방세를 합치면 거의 뭐 이래저래 공인중개사비까지 합치면 15% 이르기 때문에 10억짜리 사는데 1억 5천 세를 내면 또 어떤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양도소득세 또한 20% 인상을 했기 때문에 최대 45%까지 적용되는데 사실상 국가가 다 반을 뺏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기본소득공제도 6억을 이제 전체에 이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이 물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금 폭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구나 이걸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법인 부동산 시장에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퍼부었죠. 세금 폭탄을. 내년도부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기로 하면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시작된 법인 부동산 가격이 가속화될 전망이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세율을 적용 앞두고 법인 소유 주택이 대거 쏟아질 것이라는 것은 예견된 것입니다. 내년 1월 양도세, 또 6월 종부세 크게 올라서 취득세도 10% 상향되고 정부는 710 대책으로 법인 소유 주택 세금을 세금 부담을 대폭 확대시켰고 우선 자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 종부세 최고 6%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법인 주택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본 공제 6억 원도 폐지하고 그야말로 세부담 상한선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세금으로 다 잃기 때문에 그리고 보유 시에도 계속해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공제 6억 원 폐지와 최고 세율 적용, 세부담 상한제 폐지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면 법인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현행 수준을 크게 뛰어넘을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시가 5억짜리 주택 일지를 보유한 법인은 종부세를 3% 적용받아서 1,500만 원을 내야 되지만 지금 기준으로 6억 원을 공제받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아울러 법인의 주택 취득세도 대폭 인상되고 현행 법인 외에 취득세 이런 주택가격에 따라서 1 내지 3%가 적용되었죠. 하지만 지방세법 개정 이후 법인의 취득세는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매매 법인은 현물 주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75%도 적용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법인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성격이 법인세 또한 올리기 때문에 현행 법인세 차액의 기본세율에다가 이제 10%를 최대해서 35%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 법인 양도 차액의 최대 45%의 이제 세율이 적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는 게 없습니다. 사실 법인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유 때 계속 세금을 내야 되고요. 법인 부동산 투자 세제 혜택이 이제 거의 없어져서 연말까지 매물이 속출할 전망이고 수익을 목적으로 한 법인 부동산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아예 거의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다주택 보유 개인의 법인을 통해서 절세 혜택을 취하는 방법도 이제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되고 법정 영업 관리 등 규제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정부의 강력한 규제, 올해 연말까지 법인주택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5월 달까지요. 그래서 집을 내 집 마련은 그러면 언제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선 이제 주식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식도 이제 나스닥인데요.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상승하게 됩니다. 중간에 물론 위기 때 이렇게 하락할 때가 있죠. 2000년 버블닷컴 또 그다음에 이제 위기 때마다 이렇게 내려갈 때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진폭이 더 심하죠. 훨씬 더 심한데, 그래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또 우상향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이요. 자, 우리 이제 이거는 장기적으로 본 거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진폭이 큽니다. 이제 5년을 비교를 했는데 2010년도부터. 자, 이게 이번에 3월 달처럼 이렇게 대폭 떨어지게 되고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시점에, 그럼 이제 이런 꼭대기 시점에 우리가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꼭대기 시점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을 살 때도 지금 같은 위기 때는 최대한 조절을 하시고, 여윳돈으로 하시더라도 이것을 견뎌낼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서 폭락기에 지금 이제 최정점에 있다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 주식을 추가로 매입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주식을 살 때는 이런 등계는 매우 조심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식을 꼭 알아야 될 것은 부동산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주식을 미리 알아두면 부동산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격을 예측함에 매우 탁월한 어떤 미리 알 수 있는 선행 조건이 되죠. 이걸 하시든 안 하시든 주식에 대한 큰 흐름은 이해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 집 마련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하는 분은 청약저축은 그야말로 누구나 필수가 되겠습니다. 특히 생애 첫 주택 마련하신 분은 평양으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주변 시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20, 30%가 저렴하기 때문에 특히 2023년, 24년도까지 청약 준비하신 분들은 99% 이상 당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길게 보고 가신다면 틀림없이 좋은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급하게 서둘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내 집이 당장에 필요하신 분들은 학교라든지 직장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마련하실 분들은 법인 매물이 쏟아지는 연말 전과 내년도 2021년도 5월 말 전에 각자의 정한 기준으로 급매물 위주로 앞서 보시는 것처럼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하시고 공인중개사랑 연결하시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리할 필요는 절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급지 상승 전략하고 내 집 마련 기타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면요. 경제 위기 시에 급지를 상승해서 내 집을 저렴하게 던지고 급지가 더 좋은 매물을 더 저렴하게 구할 전략을 세우신다면 평소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급지 상승의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집 시세가 5억인데 경제 위기로 4억으로 빠졌다고 가정한다면 과감하게 내 아파트는 던져버리고 평소 10억 거래가 유지됐으나 경제 위기로 해서 7억에 구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2억에 저렴하게 급지를 상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을 갖춘다면 급지 상승을 위기 때 우리가 꼭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과열 시기에는 꼭대기 시점에는 이제 반드시 피하자라는 것이고요. 급매물이나 각자 기준에 따라서 꼭 필요한 내 집은 자금 여력이 만약에 충분하다면 융자 비중이 좀 적고 또 이자를 언제든지 이자가 오르든 또 예를 들어서 집값이 떨어져 가지고 융자를 이렇게 상환을 요구를 하더라도 은행에서 상환을 요구하더라도 견딜 수만 있다면 내 집을 미룰 필요는 사실상 없습니다. 10년 이상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30년 후에는 인구의 조정상 빈집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핵심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다주택자 법인은 보유세 등 각종 세금으로 그야말로 폭탄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피해서 가격이 형성될 때 지금 같은 시점에 세금 이전이 2020년 연말 이전과 늦어도 2021년 5월 말 이전에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세금 폭탄도 맞고 가격도 큰 손실을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